이제 7번째 강좌로 위정편으로 넘어갑니다. 논어 전체가 20편인데 학위편에 이제 많은 시간을 보냈죠. 이제 앞으로 이제 위정편부터는 조금씩 빠르게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위정편은 제가 욕심을 내 가지고 여러 개의 문장을 오늘 이번 시간에 이제 다 소화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문장이 위정편 첫 번째 문장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위정이라는 편 이름은 첫 번째 문장이 위정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위정이 된 거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위정 이덕이에요. 사실은 이게 핵심이죠. 위정은 정치를 한다, 정치를 베푼다 뭐 이런 뜻입니다. 다스린다 이런 얘기죠. 이덕은 덕으로 정치한다. 덕으로 백성들을 다스린다. 이제 이게 핵심인데 덕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것을 비유하자면 어떤가? 비자요. 비유하자면 마치 이와 같다. 근데 북진은 이제 북극성이에요. 북극성인데 정확하게는 북극성이 있는 자리, 하늘의 지도리입니다. 하늘의 중심이죠. 비유하자면 이와 같다. 북진이 그 기소오드. 기소는 그 자리, 북극성이 있는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데도 중성, 무별들이 공지. 이 중성은 북극성을 제외한 다른 별들입니다. 다른 별들이 그 북극성을 싸고 돈다. 이 공자는 원래 손 두 개가 합쳐져 있는 모양이에요. 손 두 개가 합쳐져 있는 걸 이렇게 형상화한 겁니다. 공자가요. 손 두 손을 이렇게 공손히 맞잡고 어떤 대상을 바라본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이제 북극성이 있으면 이 북극성을 다른 별들이 싸고 돈다. 이런 비유로 쓴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덕치라는 거죠. 덕치. 그러니까 덕으로 정치를 하는 것은 마치 북극성처럼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북극성은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무별들이 모두 다 북극성을 바라보는 거예요. 북극성을 바라보고 싸고 도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제 그 기소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제 무위죠, 무위. 무위의 정치입니다.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정말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뭘 하지 않느냐 하면 행정적인 명령이나 제가 이제 명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명령은 위에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시킨 대로 하는 것. 그게 명령을 따르는 거죠. 행정적인 명령이나 사법적인 명령, 강제죠. 강제가 없는 정치입니다. 강제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는 게 없지만 그런 강제가 전혀 없지만 무별들이 중성이라고 하는 게 이제 중민,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통치자가 행정명령이나 사법적인 강제가 없는데도 백성들이 스스로 그 통치자를 바라보고 공감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무위의 정치입니다. 보통은 이제 무위라고 하면은 우리가 노자나 장자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논어라는 책이 노자 장자보다 먼저 성립된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무위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 건 논어입니다. 그런데 이제 학자들 간에 따라서 이게 이제 공자의 사상과 맞지 않으니까 이 대목은 논어에서 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간혹 있습니다. 서양의 학자들 중에 이제 그런 학자들이 있는데 사실 그거는 이제 좀 고전을 제대로 보는 방법은 아닙니다. 만약 그런 식으로 이제 잘라내기 시작하면 난 논어가 딱 한 구절만 남을 거예요. 한 구절만.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것과 맞지 않고 이런 식으로요. 딱 한 구절만 남게 되겠죠. 근데 이제 어떤 한 구절을 남긴 한 구절이 어떤 구절인가 그건 참 궁금한 일입니다. 아마 이제 가장 마음에 드는 걸 남기겠죠. 하지만 이 무위라고 하는 이 부분을 잘라내면 무위와 관계된 다른 부분도 다 잘라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논어가 남아나질 않게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고전을 제대로 보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공자라는 존재가 완벽하게 재현될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하기 때문이거든요.
공자는 완벽하게 재현될 수가 없습니다. 논어가 완벽한 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공자를 완벽하게 재현하는 것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대목을 뒤에 나오는 그 논어에 나오는 무위는요, 순임금을 두고 얘기한 거예요. 순임금을 두고. 순임금을 공자가 칭찬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무위로 천하를 다스리는 사람은 순일 것이다. 무위치 천하예요. 무위로 천하를 다스린 사람은 순일 것이다. 순임금이 도대체 뭘 했던가 제가 거기 적어 놨습니다. 뭘 했던가? 자기를 공손히 하고 남쪽만 바라보았을 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무위거든요. 이런 식으로 논어에 무위를 암시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논어의 일부분으로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단순히 고전을 이렇게 어떤 것은 마음에 든다고 잘라내거나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 이 차원에서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정치가 무위로 표현되어 있지만 바로 이게 이제 덕치거든요. 이 덕치의 효과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대목이 공자의 정치 사상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대목이기 때문에 이걸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왜 그런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위정편 첫 번째 문장이고요. 덕으로 정치를 하는 것은 마치 북극성이 제자리에 가만히 있어도 뭇별들이 북극성을 싸고 도는 것과 같다. 이 표현인데 3장으로 가면요, 좀 더 친절한 해설이 나옵니다. 거기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도지이정. 네, 도지이정. 제지이형. 본래 공자 이전에는 이걸로 다스렸어요. 정이라고 하는 게 행정명령입니다. 네. 행정명령, 강자의 명령이죠. 강자의 명령. 명령이라고 하는 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지이형, 이건 형벌입니다. 사법적 강제죠. 이걸로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본래. 그런데 이제 이렇게 다스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민면이 무치, 공자의 결론입니다. 백성들이 피하려고만 한다 이거예요. 면은 도망치는 겁니다. 피하려고만 하고 무치, 부끄러움이 없어진다. 네, 부끄러움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강제적인 명령과 사법적인 처벌이 두려워서 어떤 일을 하지 않을 뿐이지, 수치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 수치심 때문에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런 행정명령이나 사법적인 강제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은 없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을 보상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현대사회에서는 벌금이죠. 그렇죠? 제가 운전을 하다가 과속을 했어요. 카메라에 찍혔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벌금을 내잖아요. 벌금을 내고 나면 면죄가 되는 거죠. 그럼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나요? 아니죠. 카메라 때문에 과속을 안 하는 것. 이게 이거죠. 그러니까 카메라가 있으면 속도를 늦추고, 카메라가 없으면 달리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면이죠. 아주 비근한 사례입니다만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도지덕, 덕이죠, 이게. 도라고 하는 게 이제 이 길도자인데 인도한다는 뜻입니다. 이럴 때는. 밑에 마디촌자가 붙어요. 인도한다. 갈지자 뭐냐면 백성이에요. 백성들을 행정명령으로 인도하고 사법적인 명령으로 가지런히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어쨌든 도나 제나 다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지 않고 도지덕, 덕으로 백성들을 인도하고, 덕으로요. 그리고 제지례, 이건 이제 예인 거죠, 예. 뭐 쉽게 얘기하면 이제 예는 분배의 의미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뭐 분배의 의미도 있고 풍속의 의미도 있고 그리고 사회 규범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덕으로 다스리고 그리고 예로 가지런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유치차격이라 부끄러움을 알게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부끄러움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또
격. 격에 대해서는 해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자 같은 경우는 이 격자를 백성들이 바르게 된다. 격에 이제 바르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격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격은 도달하다, 감격, 감격하다, 내려오다, 뭐 이런 뜻도 있고, 도달하다는 뜻도 있고, 바로잡는다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찾아온다는 뜻, 레격의 뜻이 있어요. 다 용례가 다 있습니다. 고전에 다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레하라 여수나 이걸 격하라 여수나 수나 이리 오너라 할 때 격자를 써요. 이리 오라. 온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잘 살펴보면요. 이게 면이 도망치는 거죠. 면은 오는 겁니까? 가는 겁니까? 가는 거죠. 우리가 처벌을 하는 방식으로 어떤 사람을 대하면 처벌을 피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무치는 부끄러움이 없는 거죠. 무치와 유치는 상반되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명령으로 다스리고 사법명령으로 강제하면 백성들은 부끄러움이 없어집니다. 덕으로 다스리고 예로 가지런히 하면 백성들은 부끄러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부끄러움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상반된 뜻이니까 민명과 상반되는 게 격 아니겠습니까? 이게 도망치는 거면 이것은 오는 거죠. 이게 북극성의 비유죠. 북극성 비유라고 하는 게 강제하지 않아도 저절로 별들이 이 하늘의 지도리를 따라서 이렇게 도는 겁니다. 저절로. 스스로 이런 뜻이에요. 스스로. 주체예요. 주체. 주체를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바로 덕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덕을 갖고 다스린다. 이 개념도 성립하지만 이 덕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내가 가진 덕을 이렇게 나눠주는 게 아닙니다. 각자가 덕을 갖고 있거든요. 각자가 덕을 갖고 있는데 그 덕을 개발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하면 백성들이 스스로 찾아온다 이거죠. 그게 격이에요. 백성들이 스스로 찾아온다. 이제 이 해석이 정당한 것이 물론 주자의 해석을 버릴 필요 없습니다. 버릴 필요는 없는데 얘기해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정치와 형벌로 백성들을 다스리게 되면은 민유둔심이라 백성들이 둔심을 갖게 된다. 둔심이 둔이 도망친다는 뜻이에요. 도망쳐서 숨는다 이런 뜻이에요. 백성들이 그 법의 처벌로부터 숨으려는 마음을 갖게 된다. 둔심이요. 그리고 덕과 예로 다스리게 되면 백성들이 둔심을 갖는 게 아니라 격심을 갖게 된다. 격심. 이게 도망치는 마음이면 이거는 스스로 찾아오는 마음이겠죠. 그래서 하나는 강제고 하나는 스스로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찾아오게 하는 정치, 그게 덕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도망치는 정치고 하나는 찾아오게 하는 정치. 스스로 백성들이 스스로 주체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행위라고 하는 게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을 하는 것은 그 목적의 수단으로서 행동하는 거죠. 그런 행동은 물론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를 열심히 한다 했을 때 그 공부를 열심히 하는 목적이 있겠죠. 그 목적이 예를 들어서 취직이다. 이렇게 되면 취직을 하기 위해서 취직 공부를 하는 것. 한목적적인 행위잖아요. 그런데 그게 꼭 합당한 거냐? 이건 또 다른 문제죠. 합당한 거냐? 그러니까 한목적적인 것과 합당한 것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합당한 것이 한목적적일 경우는 많지만 한목적적인 것이 반드시 합당한 것은 아니죠. 뭐 기업을 운영할 때도 이윤 추구가 목적이다 그러면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한목적적이긴 하죠. 하지만 그 중에서 기업이 추구해야 할 가치가 이윤 추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업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취직을 해서 생활을 누릴 수 있고 뭐 다른 가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오직 이익을 추구하는 것만 기업의 최고의 가치다. 이렇게 되면은 그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한목적적이긴 하지만 합당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합당한 정치, 그게 이제 북극성과 같은 정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북극성으로 비유된 것은 중심이라는 거죠. 북극성이 중심에 있다. 이걸 주자는 천추라 그랬어요. 천추. 하늘의 지도리.
지도리는 뭐냐면 예를 들어 부채의 중심이 지도리입니다. 부채의 손잡이 부분은 움직이지 않지만 손잡이 끝부분요. 움직이지 않지만 전체 부채가 펼쳐졌다 접혔다 하죠. 그리고 문이 있으면 문의 지도리가 있죠. 문의 지도리는 움직이지 않지만 문이 열고 닫히는 건 그 지도리 때문이죠. 맷돌의 중심도 지도리죠. 맷돌의 중심이 지도입니다. 지도리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늘의 지도리가 천추예요. 그래서 이게 중심이고 이제 이게 보는 거죠. 그런데 하늘의 중심이 여기에 있지 않고 딴 데 있으면요. 딴 데 있으면은 물론 이렇게 돌겠지만 하늘이니까. 근데 딴 데 있으면은 제대로 돌지는 못하겠죠. 맷돌을 비유를 하자면요. 여기 맷돌이 있죠. 맷돌의 지도리는 맷돌이 정중앙에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맷돌의 이 지도리가 딴 데 있다. 그러면은 이 맷돌이 제대로 돌겠습니까? 맷돌이 제 기능을 못하겠죠. 중심 이런 뜻인데 이거는 사실은 평등한 정치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육아에서 이야기할 때 늘 정치 이상으로 삼는 것은 대학이잖아요. 대학에서 삼강령이 있고 팔조목이 있는데 팔조목은 경물, 취지, 성의, 정심,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이 8가지입니다. 다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수신부터만 말씀드릴게요. 수신은 나 자신을 닦는 겁니다. 수. 닦는 건데 거울을 닦는 비유입니다. 거울을 닦는다고 하는 건 내 마음을 닦아내는 거죠. 닦아내는 건데 내 마음의 무엇을 닦아내는 거냐 하면 욕심을 닦아내는 겁니다. 욕심이라는 게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이 모든 것을 좌우하게 되면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 나를 수단으로 삼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단으로 삼지 않기 위해서 닦아내는 거죠. 그게 수입니다. 이제 거울의 비유도 있고요. 이제 고대의 거울은 청동 거울이기 때문에 닦지 않으면, 매일같이 닦지 않으면 시퍼렇게 녹이 슬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계속 닦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공정하게 사물을 비출 수 있도록, 사심 없이 사물을 비칠 수 있도록 닦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예요, 제가. 제가의 가는 이제 국가의 가예요. 뭐, 여기에 가신이 있고, 가중이 있어요. 가신은 이 관료 집단이고, 가중은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은 규모가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그 가를 가지런히 다스린다, 이런 뜻이거든요. 요거 이제 가지런할 제자가 본래 각골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쭉날쭉하지 않고 가지런히 정돈된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치국. 나라를 다스린다 할 때 이 치자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용어예요. 치전. 치전이라고 할 때 이게 밭전자는 이게 물길입니다. 이게 전부. 물길. 물을 골고루 대는 거죠. 모든 논에 물을 골고루 대주는 겁니다. 어떤 농부가 만약에 이쪽에는 물을 잘 대고 이쪽은 물을 안 대고 이러면 그 농부는 좀 이상한 농부라 그랬죠. 이쪽 벼는 예쁘고 이쪽 벼는 안 예쁘고 해서 그렇게 되면 농사가 망치는 거죠. 이상한 농부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치라고 하는 게 고르게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고르게 다스린다는 얘기는 공평하게 다스린다는 얘기죠. 평천하는 말할 것도 아예 평자잖아요. 평. 공평하게 다스린다. 평등하게 다스린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평등하게 다스린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강자 위주로 다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제 보통 자유와 평등 이렇게 있으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자유를 중시하고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평등을 중시하고 뭐 이래서 자유와 평등이 서로 상반된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평등할 때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평등하지 않으면 강자만 자유로운 사회가 되는 거죠. 강자만 자유로운 사회가 됩니다. 그것은 마치 농사를 지을 때 한쪽 논에만 물을 대고 다른 쪽 논에는 물을 대지 않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과 같은 거죠. 전부 이제 수도 이제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공평하게 다스린다. 이게 덕치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왕자가 맹자가 왕도 정치라 그랬잖아요. 왕도 정치라고 했을 때 왕은 덕을 가진 자입니다. 유덕자예요. 덕을 가진 자가 천하를 다스린다. 이런 얘기는 자기가 가진 덕을 꺼내서 다스린다는 뜻이 아니라 백성들로 하여금 각자가 자기가 가진 덕을 밝혀내도록 도와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저절로 되는 거죠. 그게 무위의 정치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맹자가 인자 무적어 천하예요. 어진 사람은 예, 천하에 거칠 게 없어요. 무적어 천하. 천하에 적이 없다. 무적어 천하. 맹자가 이제 공자의 덕지를 받아서 이렇게 쓴 겁니다. 예, 천하에 대적할 사람이 없다. 예, 다 덕을 내가 가지고 있는 덕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덕을 밝힐 수 있게 한 거죠. 스스로 주체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게 덕지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인심 좋게 다스린다 이런 뜻이 아니라 공평하게 다스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지도리 중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다른 고전을 또 보면 돼요. 그게 노자입니다. 노자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노자에 보면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삼십폭 공일곡이라는 말이 나와요. 술의 것자가 들어가 있죠. 30개의 술의 바퀴에 있는 30개의 바퀴살, 이게 폭이에요. 우리 폭주한다 그러죠. 폭주한다 그럴 때 이거 이렇게 씁니다. 폭주한다고 하는 거는 주문이 폭주한다 그러면 어디 저 물건을 파는 곳이 있는데 사방에서 주문이 이렇게 폭주하는 것, 바퀴살처럼. 이게 폭이에요. 이 바퀴 중심이 좀 잘못 그려져 있네요. 잘못 그려지면 안 됩니다. 잘못 그려지면 이게 굴러가겠습니까? 여기까지만 굴러가다가 그 다음에 이게 저항이 생겨서 제대로 안 굴러가겠죠. 그러니까 바퀴는 정중앙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바퀴가 굴러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바퀴가 아니라 이게 천하란 말이에요. 천하의 중심, 그 중심에 왕자가 서야 된다. 그리고 서는 사람이 성인이다 이거예요. 공평하게 다스리는 거죠. 강자 위주로 다스리지 않고 약자 위주로 다스린다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공평하게 다스린다는 것은 강자와 약자에게 똑같이 대한다는 뜻이 아니라 약자를 위주로 대한다는 뜻이에요. 강자와 약자가 있는데 강자와 약자를 똑같이 대하면 강자 위주로 가는 겁니다. 그건 약자 위주의 정치죠. 그러니까 왕도 정치가 말씀드린 것처럼 황과고독 폐질자, 뭐 호라비, 과부, 홀로 사는 사람, 외로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장애를 가진 사람, 병에 걸린 사람,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죠. 그걸 편향되었다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럴 때는 오히려 강한 편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배가 왼쪽으로 기울면 오른쪽으로 강하게 편향돼야지 배가 바로 서지. 그럴 때도 중심을 지켜야 한다 해가지고 가운데로 가는 거는 올바른 판단이 아닌 거죠, 사실은. 공정한 정치를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 문장을 마무리하면요. 30폭은 30개의 바퀴살입니다. 그런데 이 30개의 바퀴살이 공일곡, 곡이라고 하는 게 바로 술의 바퀴가 있으면 술의 바퀴의 가운데에 있는 이게 곡이에요. 바퀴살은 30개고요. 그리고 노자의 그 다음 구절이 30폭 공일곡이니 당기무하야. 무. 그 무를 맞이해서 당. 그 무를 만나서 이런 뜻입니다. 만나서 유거지용이라. 거지용, 술의 쓰임이에요. 거지용. 술의 쓰임이 있게 되는 것이다. 사실은 이 30개의 바퀴살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이 곡이다 이거예요. 이 곡은 비어있다 이거죠. 이 흡니다. 비어있는. 이게 이제 사실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건 비어있고 이건 무라고 표현이 되지만 사실은 이 무 때문에 이 유의 쓰임이 있게 된다. 이렇게 비유를 해요. 그리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합니다. 연치위기, 진흙을 반죽해서 그릇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릇의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릇의 쓰임이 있게 된다.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해요. 그런데 그런 비유보다 이 비유가 아주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중심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자까지 갔잖아요. 이 30폭은 이 중민, 여러 백성들, 중성, 여러 별, 이거 같고, 일곡은 이게 바로 북극성이에요, 북극성. 공자가 얘기한 북극성입니다. 똑같죠? 그래서 북극성이 제자리에 가만히 있어도 수많은 별들이 따라 돈다. 이 이야기나 30개의 바퀴살이 사실은 가운데 있는 이 무, 빈 공간 때문에 수레바퀴가 제대로 굴러간다. 이 이야기나 비유도 똑같은 거죠. 글자도 똑같고요. 아마 노자 이 구절을 작성한 사람은 노자가 한 사람이 딱 이렇게
작성한 것이라고 보지를 않거든요. 이 구절은 논어를 읽어본 사람이 틀림없다고 제가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덕치라고 하는 것 자체가 평등하고 공정한 정치를 이야기한다. 이런 맥락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평등하고 공정하다고 하는 것은 강자와 약자가 있을 때 누구를 위주로 정치를 하느냐. 바로 약자를 위해서 정치를 한다. 이런 맥락이 덕치라는 거죠. 덕치와 상대가 되는 게 덕치가 왕도 아닙니까? 왕도. 왕도고 왕도와 상반되는 건 맹자가 패도라 그랬잖아요. 패도는 힘으로 다스리는 정치죠. 힘이라고 하는 게 이제 강자 위주의 정치라는 얘기예요, 이게. 힘으로 다스린다는 게. 네. 패라고 하는 건 부득불 힘을 기준으로 다스리는 것이고, 덕치, 왕도라고 하는 것은 힘이 아닙니다. 자발적인 백성들이 참여를 촉구하는 정치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죠. 힘으로 하는 것은 금방 효과가 있는데, 이게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공자는 직접 이제 덕치를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얻긴 했습니다. 얼마나? 3달요, 3달. 3달 동안 노나라를 다스리는데, 노나라가 크게 변화해요. 그러니까 이후 제나라가 위기감을 느낀 나머지, 공자가 이제 제나라와 맹약을 맺으면서 제나라가 부당하게 침략해서 빼앗아갔던 노나라의 토지를 다 돌려받아요. 명분에 밀리니까. 그런 식으로 되니까 제나라가 위협을 느껴서 미인계를 쓰죠. 미녀학대를 보냈다 그랬죠. 미녀학대를 공자한테 보낸 게 아니라 개환자와 또 노나라 임금한테 미녀학대를 보내니까 이 사람들이 그 미녀학대에 빠져가지고 조정에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공자가 스스로 할 수가 없으니까 노나라를 떠나죠. 3달밖에 못했어요. 공자는 뭐라 그러냐면 3년 정도는 다스려야 성취가 있다. 3년이면 유성이라. 3년 유성이라 그래요. 3년 정도 다스려야 어느 정도 성취를 이룰 수 있고, 그리고 제대로 하려면 100년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00년이 돼야 선인이, 훌륭한 사람이 위방 100년, 10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선인이 위방, 나라를 다스리기를 100년 동안 하면, 훌륭한 사람이 나라를 100년 동안 다스리면 어떤 걸 할 수 있느냐? 역가히 또한 이걸 할 수 있다. 가히 뭐뭐 할 수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역가히 승장거살이라. 이 승잔할 때 잔은 잔인한 사회적 분위기예요. 잔인한 사회적 분위기를 극복하고 이기고, 거살, 사람 죽이는 사형제도를 없앨 수 있다. 사형제도 하나 없애는데 100년이 걸리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회적 범죄를 봤을 때 격렬하게 분노하는 거 있잖아요. 분노하는데 그 개인의 행위에 대해서 분노하기 쉽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떤 단죄할 수 있는 희생양이 필요하니까 그런 사람들의 분노를 정복시키죠. 그게 사회적 분위기의 잔인함이에요. 그렇게 하면 이제 책임이 끝나는 거죠. 우리 사회도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공자에게 물으면 어떻게 하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맹자 같은 경우에 심지어 자식을 버린 어머니도 용서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식을 버린 어머니가 잘못이 아니라 어머니가 자식을 버릴 수밖에 없는 그 정치를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인데 공자라 하더라도 100년 정도 해야 이게 가능하다 이렇게 봤거든요. 우리는 몇 년 정도 했나요? 100년은커녕 20, 30년 동안에 다 한 것 같습니다. 경제 성장은 그 기간 동안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가치의 성장은 안 된 거죠. 가치의 성장이 안 되니까 경제가 모든 것을 좌우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짐짝보다 못한 대우를 받는 거죠. 사람을 수단으로만 계속 대하는 겁니다. 덕치라고 해서 임금이 훌륭한 인품을 갖고 백성들을 다독거리면서 다스리는 것이다. 이게 아니라 사실은 공평한 정치를 뜻한다는 걸 읽어야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자에도 이제 같은 비유가 나옵니다. 장자는 도추라는 말을 쓰거든요. 도추. 도의 지돌이. 추죠. 주자가 얘기하는 천추고 하늘의 지돌이고, 노자가 얘기하는 건 곡. 이거는 이제 수레의 지돌이죠. 수레 바퀴의 지돌이죠. 다 같은 겁니다. 공평한 정치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공평한 정치. 공평한 정치는 강자와 약자에게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약자를 위주로 하는 것. 그게 공평한 정치가 되는 거죠. 네, 덕치에 대한 그 설명을 이 정도로 하고요. 오늘은 이제 그 봐야 될 게 좀 많으니까 일단 덕치에 대한 것은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10번으로 제가 표기해 놓은 그 시에 대한 공자의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사죠. 사무사. 공자가 시 300이라 그럽니다. 시경 300편입니다. 본래는 이제 그 중국 고대 기원전 1112년부터 기원전 221년까지가 주나라입니다. 221년이 이제 그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한 시기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이제 공자가 태어난 건 이제 기원전 551년이니까 그 이전에 시가 주나라의 시 3천여 수가 있었다고 해요. 3천수 정도가 있었는데 공자가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300편을 선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11편이 이제 선별된 걸로 지금 전해져 와요. 근데 이제 6개는 편 이름만 있고 305편밖에 전해지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 시경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전해지는 시경이라는 책이 반드시 이제 공자가 편집한 그 책인가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논란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300이라고 표현한 것은 311편이지만 큰 숫자를 들어서 그냥 300이라고 한 겁니다. 이제 300이라는 숫자는 그 1년 365일에 맞춰서 시를 편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주역 같은 경우도 64괴인데 효 하나하나를 따지면 384효거든요. 365일에다가 윤달을 끼워서 384일로 맞춘 것 같다. 이런 견해가 있는데 그것도 상당히 그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도 자잘한 예는 3000개고 큰 예는 300개다. 300이라고 그럽니다. 300의 숫자는 1년의 숫자에 맞춘 거죠. 아마 시경을 놓고 하루에 한 수씩 읽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에 시 하나씩이요. 하루에 시 하나씩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적은 양인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시 하나를 제대로 감상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죠. 조금 이따가 한번 감상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김남주 시인의 시를 뽑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과 이제 관련이 있는데요. 어쨌든 여기서 이제 공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시경 300, 시 300을 자활하고 나오죠.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시 300을 이런이 폐지하면, 이런은 이제 한마디 말이죠. 한마디 말로 가리면, 가리워서 덮어서 말하자면, 이런이 폐지하면 왈, 사무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사는 일단 생각사자죠. 생각에, 시인의 생각이죠. 시인의 생각에 사가 없다. 사는 부정한 겁니다. 원래 이제 정자와 사자가 대비가 되고요. 정은 똑바로 서 있는 것이고 사는 한쪽으로 기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직자와 왕자가 대비된다. 왕은 구불구불한 거고요. 직은 곧은 겁니다. 이제 뭐 같은 의미가 되죠. 정직과 사왕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시인의 생각에 부정함이 없다. 시라고 하는 거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거죠. 그래야 한다고 이제 공자가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시경의 시는 다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과연 지금의 시가 다 그런가요? 지금 문학 잡지에 실리는 시가 전부 사무사인가? 사무사는 사실은 이상에 가까운 얘기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뭐 김우창 선생도 사무사를 책 제목으로 이게 문학하는 사람의 꿈입니다. 자기 생각에 부정이 없이 있는 그대로 쓴 거예요.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쓰는 거죠. 그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거죠. 있는 그대로 쓰면 탄압받게 돼 있기 때문에 현실을 있는 그대로 쓰면 현실을 고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고발하면 이제 탄압받은 거죠. 그래서 탄압받았던 게 시잖아요. 다 불태워지고 했잖아요. 뭐 그 불태워진 이야기는 뭐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 구절은 공자가 이 한마디로 시의 정신을 이야기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헌을 기준으로 따져보면 현재 시경에 나오는 사무사라는 구절은 이런 뜻이 아닙니다. 현재 시경에 나오는 구절은 사가 감탄사예요. 아, 뭐 이 정도의 뜻이에요. 현재 시는. 그러니까 공자가 사무사라고 인용한 것은 다른 시이거나, 그러면 좀 이상한 게 있어요. 공자가 평소에 늘 인용을 하면서 시경을 편찬할 때는 넣진 않았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 좀 논란거리가 됩니다. 이제 뭐 논란거리는 문헌학자들의 그런 골치 아픈 논란은 문헌학자들이 맡겨놓고 이 시간에는 잠시 내려놓겠습니다. 근데 이보다 이제 이런 이상에 가까운 이야기, 이상에 가깝지만 이거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이야기보다 좀 더 쉬운 대목을 인용을 하겠습니다. 이 공자 제자들도 시를 잘 읽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탄식하는 내용이 제가 그 2페이지 중간에 보면 인용해 놓은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소자, 그 논어 양화편에 나오는 대목인데요. 소자하 막학부시오 이렇게 되죠. 소자는 제자들이에요. 어린 제자들 이런 뜻입니다. 어린 제자들은 하 어찌하여 막학부시 시를 배우지 않는가? 왜 시를 배우지 않는가? 학시. 왜 시를 배우지 않는가? 막학부시 이렇게 되죠. 막학부시. 부는 강조하는 겁니다. 이 시 앞에 이걸 붙여서 시를 강조하는 거예요. 어린 제자들은 왜 시를 배우지 않는가? 시를 배우면 이런 장점이 있다 하면서 그 다음 쭉 나오는 거예요. 시 가히 흥하며 시를 배우게 되면 흥기할 수 있다. 흥이라고 하는 게 호선오악이에요. 호선오악.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다. 오악. 예, 악을 미워한다. 선을 좋아하고 이 마음이 생긴다. 이게 이제 인간의 보편적 감정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이제 공자가 인을 얘기할 때 기소불용 물시여인 이러잖아요. 기소불용 물시여인. 내가 바라지 않는 것을 물시여인 남에게도 베풀지 말라.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이대로 행동하면 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바라면 남에게 그렇게 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기용립이 리빈. 내가 성취하고 싶으면 남을 성취시켜줘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남들도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을 남들도 싫어한다. 이 전제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의문이 들죠. 물음표가. 자, 그런데 이 지구상에 70억 명이 사는데 70억 명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다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그 다 70억 명을 다 만나봐야 됩니다. 당신 좋아하는 게 뭐야? 다 만나보고 그걸 정확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대하는 게 가장 완벽하겠죠. 근데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게 또 정답이 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보편적 법칙을 세운 게 이거예요. 호선오악. 사람 누구나 선을 좋아하고 악은 미워하기 마련이다. 이게 보편성이에요. 이제 칸트는 이걸 법칙화한 거죠. 법칙화한 게. 보편적 자연 법칙이 되게 하라. 내 행위의 준칙이라고 하는 게 내가 어떤 행동을 한다 그러면 그 행동의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 준칙이 보편적 자연 법칙이 되게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늘 언제나 동시에 이 말 붙잖아요. 언제나 동시에. 언제나 동시에라는 말이 칸트의 그 표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 인간을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고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도 대하라 이렇게 언제나 동시에가 늘 들어갑니다. 그걸 이제 보면 학생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하라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러면 아주 공허한 얘기가 돼버립니다. 우리가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버스를 타는데 버스 운전기사를 만나기 위해서 타는 게 아니잖아요. 안녕하셨습니까? 뵙고 싶었습니다. 이러고 타진 않잖아요. 수단으로 대하는 거죠. 나를 목적지까지 태워다 줄
양반이죠. 그래서 수단으로 대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수단으로 대하더라도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도 같이 대해야 된다 이거죠. 만약에 목적으로 대하지 않으면 그 버스 운전기사는 짐작 취급을 당하게 되는 거죠. 투명인간이 돼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무시하는 존재가 돼버리죠. 무시당하는 존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투명인간, 유령 뭐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남자 화장실 청소를 하는 여성 노동자, 투명인간입니다. 투명인간이 아니라면 왜 남자만 들어가게 있는 화장실에 여자가 들어갑니까? 투명인간으로 만드는 제도인 거죠. 인간을 모욕하는 제도예요. 아니면 똑같이 여성 화장실에도 남자 노동자가 들어가서 치우고 해야 될 텐데 안 그러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런 제도가 인간을 모독하는 그런 제도라는 게 이제 확인되는 거죠. 수단으로만 대하니까 모독하는 겁니다. 수단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수단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 그래야 칸트의 이야기가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는 거거든요. 그럼 보편성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이제 이런 마음을 흥기시킨다, 이게 시를 읽으면 이게 일어난다 이거예요. 시를 읽으면. 과연 일어나는가.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효과가 뭐냐면, 가희흥하고, 그러니까 호선오각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가희관. 관은 사물을 관찰하는 거예요. 내 눈에 포착되는 모든 사물, 관물입니다. 자연 사물을 감상할 수 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어떤 사람은 시를 보면서 그 사람의 덕행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풀이하는 주석도 있습니다. 그것도 뭐 취할 만합니다. 그 사람이 쓴 시를 보면 그 사람의 덕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제 고대의 음악을 작곡할 때는 어떤 사람의 덕행을 가지고 작곡을 합니다. 소재를. 그래서 그 음악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덕을 알 수 있다. 이런 것도 근거가 있는 해석인데, 일단은 관은 사물을 보는 겁니다. 시를 통해서 자연 사물을 감상할 수 있는 거죠. 시에 담겨 있는 나무와 풀 이름과 시가 아니라 단순히 그 나무를 지시하기만 하는 언어는 차이가 있죠. 그래서 감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희군. 군은 어울리는 거죠. 여러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겁니다. 군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사실은. 왜냐하면 군자가 군 추구하는 겁니다. 군자는 군을 추구해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건데, 이게 양양자잖아요. 양을 여러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이야기하는 것. 그게 군주고요. 군이라고 하는 거는 순자가 가장 중시했던 겁니다. 인간은 군할 수 있는 능군의 존재다. 동물들은 능군이 안 된다. 그래서 인간이 동물을 지배하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군이 사회 조직. 그 사회 조직이라고 하는 게 분배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죠. 분배를 하니까 힘든 노동을 같이 할 수 있고 1년 내내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위험한 사냥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분배가 안 되면 그게 불가능하겠죠. 인간의 특성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걸 나누는 기준은 뭐냐? 군이다. 나눌 분자예요. 순자가 얘기합니다. 분의 기준은 뭐냐? 얘다. 이렇게. 얘에 따라서 분배를 하면은 적게 받은 사람과 많이 받은 사람이 서로 인정할 수 있는 거죠. 보다 위험한 일을 한 사람에게 좀 더 많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예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라고 하는 게 순자가 사회를 다스리는 데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거죠. 맹자하고 순자의 차이는 얘가 그럼 인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이 차이 갖고 논쟁하는 겁니다. 순자는 밖에 있다 이렇게 봤고, 맹자는 안에 있다 이렇게 봤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순자가 그렇게 간단하게 비판되는 건 아니고요. 그게 이제 관이고, 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희원입니다. 가희원. 원망하는 거죠. 원망하는 거. 원망하는 건데 시를 통해서 원망하는 겁니다. 시경에 원망하는 시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망을 제대로 하는 방법을 시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원망을 어떻게 할까요? 일단 마저 읽고 그 시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지사부, 이는 가까울 이자죠. 가까이로는 어버이를 섬길 수 있고, 원지사군, 멀리로는 임금을 섬길 수 있다. 어버이는 가까운 존재고, 임금이라는 존재는 사회적 존재니까 멀리 있는 존재다. 그리고 다식의 조수초목지명, 다식은 많이 알게 된다. 조수초목의 명칭, 이건 이제 부수적인 효과죠. 시를 통해서 언어를 습득하는 겁니다. 언어를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시를 잘 감상할 수 있죠.
우리가 구런이라는 중국의 초나라의 위대한 시인이 있습니다. 이 시인이 이제 충신이었는데, 임금이 간신배의 말을 듣고 쫓아내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꼴을 보다 못해서 명나수에 빠져서 죽습니다. 5월 5일 날 빠져 죽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나와서, 그러니까 구론이 그때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렇게 나라가 망하는 꼴을 그대로 두고 보느니 차라리 저 물속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에 장사를 치르는 것이 낫겠다 하고 빠져버려요. 빠져 죽어버리니까 물고기 뱃속에 장례를 치르지 않게 하려고 백성들이 다 배를 타고 나와서 물고기 먹이를 던져줍니다. 지금도 이제 그러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이어지고 중국의 명나라는 시가 있습니다. 거기에요. 그러니까 구론이 충신이라고 하는 건 백성들이 그렇게 행동한 걸로 봐서 구론이 충신이었던 거죠. 임금을 잘 모셨느냐 아니냐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백성들의 인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충신이었다고 할 만합니다. 근데 이제 원망한 거죠. 그것도 원망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소경은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 수많은 풀 이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풀 이름들인데 그게 전부 향초예요. 향초. 이제 사마천이 구론의 문장을 두고 명병일월, 밝기는 구론의 그 문장이 찬란하게 빛나기로는 병일월, 해와 달과 나란히 짝한다. 태양의 빛이나 달의 빛처럼 밝게 빛나는 문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 문장에 향기가 돈다. 향기가. 그래서 아무리 읽어봐도 향기가 안 돕니다. 왜냐하면 그 향초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향초 이름을 알고 보면 향기가 나죠. 이거는 어떤 향기가 나는구나. 이건 어떻게, 향초 이름이 쫙 나오거든요. 그걸 알지 못하면 감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를 제대로 감상하려면 그런 향초 이름, 조수, 초목의 명칭 이런 걸 잘 알아야죠. 사실 부수적으로는 시경이 중국 최초의 본초서라고 그럽니다. 본초서요. 본초라고 하니 약재를 가리키는 거죠. 시경에 이제 새, 짐승, 조수, 충어, 벌레, 물고기 이런 게 이제 다 망라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두고 이제 최초의 본초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유래도 이제 거기에 나오는 겁니다. 수많은 명사들이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부수적인 효과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가이원입니다. 가이원. 다 비슷하게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조수, 초목의 명칭을 알게 된다. 이건 부수적인 효과지만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풀 이름, 나무 이름 이걸 모르고는 시가 감상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이형, 가이관, 가이군, 가이원 이런 거죠. 그 중에 가이원입니다. 원망하는 거죠. 저도 시를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인이 돼서 시를 쓸 수 있다면 이 세월호 이 사건을 제대로 원망하는 시를 쓸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시를 갖고 어떤 식으로 원망했는지를 이거는 제가 적어 오진 않았으니까 한번 제가 낭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남주의 시거든요. 어떤 관료라는 시입니다. 어떤 관료. 따로 한번 찾아서 한번 감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료에게는 주인이 따로 없다. 봉급을 주는 사람이 그 주인이다. 개에게 개밥을 주는 사람이 그 주인이다. 그 다음에요. 일제 말기에 그는 면서기로 채용되었다. 남달리 매사에 근면했기 때문이다. 근면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미군정 시기에 그는 군 주사로 승진했다. 남달리 매사에 정직했기 때문입니다. 근면하고 정직한 사람입니다. 자유당 시절에 그는 도청과장이 되었다. 남달리 매사에 성실했기 때문이다. 공화당 시절에 그는 서기관이 되었다. 남달리 매사에 공정했기 때문이다. 민정당 시절에 그는 청백리상을 받았다. 반평생을 국가에 충성하고 국민에게 봉사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인이 얘기합니다. 나는 확신하는 바이다. 아프리카인가 어딘가에서 식인종이 쳐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지배한다 하더라도 한결같이 그는 관리 생활을 계속할 것이다. 국가에는 충성을, 국민에게는 봉사를 일념으로 삼아 근면하고 정직하게,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게 끝입니다.
아마 관리 생활 계속 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근면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공정하고 국가에는 충성하고 국민에게 봉사한 사람입니다. 근면하고 정직하게. 어찌된 일입니까? 근면하게 정직했는데 제일 앞 행에 보면 개에게 개밥을 주는 사람이 그 주인이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영혼이 없는 거죠. 근면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공정하고 했는데 영혼이 없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좀 써봤으면 좋겠어요. 김남주 시인처럼. 전공을 바꿔서 시로 할까 뭐. 좀 비유는 좀 다릅니다만 한나라를 중국에서 이제 한나라를 세운 유방과 항우가 천하를 놓고 다투었죠. 항우가 패했죠. 이제 사실은 이 유방과 항우 외에 또 한 명의 강자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한신이에요. 네. 한신이 없었으면 유방이 항우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네. 이 한신이 정말 천재적인 군사 전략가고 전형적인 야전군 사령관이거든요. 그리고 항우가 썼던 전략을 갖고 항우를 깨죠. 네. 엄청난 사람입니다. 이 엄청난 사람이 이 회오무 한신열전에 나와요. 사기 한신열전에. 이 엄청난 사람이 평소에 이제 칼을 차고 다녔는데 동네 백정, 깡패죠. 깡패가 와서 네가 그 칼을 차고 다니지만 사실은 겁쟁이지. 용기가 있으면 그 칼을 뽑아서 나를 죽여라. 아니면 내 가랑이 사이로 기어가라. 이러니까 바로 가랑이 사이로 기어간 사람이거든요. 한신이. 바로 가랑이, 기어갔게나. 네, 기어갑니다. 이게 나중에 대장군이 된, 유방의 대장군이 됐죠. 근데 이 한신이 처음에 줄을 어디에다 썼냐? 항우에게서 썼어요. 당연히 항우에게 줄을 씁니다. 유방은 시정 잡배 출신이고요. 유방 친구는 벙쾌, 개백정 뭐 이런 사람들이 친구예요. 그런 자들하고 어중이 돌아다니던 자가 유방이에요. 근데 항우는 초나라 명문 귀족이죠. 네. 이 삼촌, 숙부 전부 이제 항량을 비롯해서 전부 이제 명문가의 후손이고 가능성이 가장 많이 보여요. 얼굴도 잘생겼죠. 역발상 기계세죠. 힘은 산을 뽑을 만하고 기운은 세상을 덮을 만합니다. 게다가 출신에다가 인자하기까지 하고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이에요. 한신이 그 밑에 가서 의탁하는 건 당연한 거죠. 줄은 이런 데 써야 되잖아요, 원래. 딱 가서 줄을 썼는데 한 게 뭐냐면 지극랑이죠, 지극랑. 지극은 이제 창극자예요. 그러니까 창잡이에요, 창잡이. 창잡이밖에 안 돼요. 그래서 실망해서 이제 유방에게로 도망치죠. 어쨌든 그 과정에 이제 엄청난 이야기들이 많은데 생략하고요. 이 한신이 나중에 유방, 항우, 한신 3파전이 됩니다. 그 3파전을 하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괴통이라는 모사예요. 한신의 모사가 괴통이에요. 괴통. 이 괴통이 한신 보고 당신이 유방을 죽이고 황제가 되라.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이에요, 한신에게. 당신이 유방을 죽이고 황제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신은 그렇게 못합니다. 배포가 그만큼 안 됐던 거죠. 유방만큼 배포가 안 된 거예요. 유방은요, 천하를 차지하기 위해서요, 그냥 자기 부모, 자식 다 버립니다. 예. 부모고 뭐고 다 놔둔 채로 도망가 버리고 한 사람이거든요. 이걸 배포라고 해야 되나. 정말 인정사정 없어요. 그리고 항우와 홍문에서 맹약을 맺고 불가침 조약을 맺어요. 평화조약을 맺는 거죠. 돌아가는 항우를 바로 쳐버리잖아요. 네,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물론 이제 그 모사, 장량, 진평이 그렇게 한 것이지만 무서운 사람이죠. 근데 한신 보고 이제 괴통이 이제 자꾸 부추기죠. 부추기는데 한신은 그렇게 못해요. 그러다가 결국에 잡혀 죽죠. 네. 유방의 이 아내인 여희가 한신을 얽으면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한신이 죽으면서
교토사의 주구팽이요. 토끼가 죽고 나니까 사냥개도 살만 먹히고, 자기 사냥개였다 이거죠. 개였다 이겁니다, 개. 그리고, 높이 나는 새가 다 떨어지니까 고조진 양궁양이라 좋은 활도, 숨겨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죽었습니다. 한신은 어쨌든 유방의 개였거든요. 유방이 또 사실은 개라고 말은 안 했지만 유방이 1등 공신을 책정했는데 누구를 책정했냐면 소화를 책정합니다. 소화를 1등 공신으로 하니까 소화는 후방에만 있었지 전쟁터에 나간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소화가 승상이지만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후방에서 지원만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전쟁에 나섰던 사람들이 전부 유방을 원망해요. 왜 우리가 1등 공신이 아니고 소화가 1등 공신이냐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유방이 뭐라 그러냐면 이 발종 지시한 사람이 소화다. 발종이라고 하는 게 줄을 푼다. 사냥개를 묶어놓은 줄을 푼다. 소화는 사냥개를 푼 사람이고 니들은 사냥개다 이거예요. 소화의 공이 훨씬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잔인하죠. 그런데 어쨌든 아무도 말 못합니다. 그 말이 맞네 이렇게 된 거죠. 그 말이 맞네. 이거 한신을 등용한 것도 소화고 그렇거든요. 소화를 제외하고는 다 개 취급한 거죠. 한신도 개. 자기도 스스로 이제 사냥개 잡아먹힌다 이러고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개의 개가 괴통이에요. 괴통이 개를 자처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이제 괴통이 한신에게 부축했는데 한신이 반란을 못 일으키고 그냥 죽었잖아요. 나중에 괴통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유방이 그냥 두겠습니까? 불러가지고 너 한신한테 날 배신하라고 부추겼다며? 너 왜 그랬냐? 너 이제 죽여버리겠다. 이러니까 괴통이 뭐라 그러냐면요. 황제 폐하 그러면서 도척이 키우는 개가 있는데 도척이 아주 나쁜 놈이잖아요. 맨날 사람 모아갖고 부하들 모아갖고 사람 죽이고 사람의 간으로 회를 쳐서 먹고 뭐 온갖 악행을 다한 자예요. 그런데 이 도척의 개가 있단 말이에요. 이 도척의 개가 요임금을 보면 짖습니다. 요임금은 성인이죠. 도척의 개가 요임금을 보면 짖는 이유는 요임금이 성인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개는 본래 자기 주인이 아니면 짖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걔는 주인밖에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비유는 당신은 요임금 같은 성인이고 저 한신은 도척이다. 나는 한신의 개다. 개는 본래 자기 주인이 인격이 있건 인격이 훌륭하건 아니건 그거 따지지 않고 그냥 자기 주인에게 충성하고 다른 사람은 아무리 성인이라 하더라도 짖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괴통이. 그래서 살아납니다. 개가 되는 걸 자체해서 살아남는 거죠. 개는 주인을 따르는 거죠. 주인을 따르는. 저는 이제 김남주 시를 읽으면서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괴통이 살아남은 이유. 개가 된 거죠. 개는 주인과의 종속 관계를 통해서 자기 생존을 도모하는 거죠. 근데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하는 행위가 다른 어떤 외부의 강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면 모욕감을 느끼게 되는 게 인간이거든요. 이제 괴통 같은 경우는 그런 의식이 없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 사는 세계는 그렇지 않잖아요. 김남주 시를 한번 나중에 따로 한번 읽어보시면서 시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일단 잠깐 쉬긴 해야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맹자 이야기를, 맹자가 시에 대해서 이야기한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제 맹자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공자는 이제 당시 제자들이 시를 배우지 않는 것을 탄식했는데 맹자는 그보다 더합니다. 시를 배우지 않는다 정도가 아니라 시가 사라졌다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시망, 시가 없어졌다, 시가 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앞에 나오는 이야기가 왕자지적, 왕자의 자취예요. 왕자지적 시기 시망하고 시망연후 춘추작이라. 춘추는 역사서죠.
공자가 지었다고 맹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춘추가 또 공자가 지은 것이냐, 이것은 또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굉장히 강력한 비판들이 있긴 있는데, 어쨌든 그건 잠시 내려놓고, 맹자가, 그러니까, 공자가 춘추를 지었다, 이렇게 된 걸 일단은 사실로 받아들이고, 현재의 춘추가 그 춘추냐, 이건 이제 또 다른 문헌학적 문제니까 잠시 내려놓겠습니다. 왕자의 자취, 왕자는 이제 덕치를 하는 사람이죠. 덕치를 한다고 하는 것은 문으로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형식적으로 보면 문자로 다스린다는 얘기죠. 본래 이제 주나라가 채시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채는 이게 이제 손톱이니까 사실 손숫자를 왼쪽에 따로 안 붙여도 같은 뜻이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도 같은 뜻이 되고 빼도 같은 뜻입니다. 시를 채집하는 관리. 이 왕자가 천하를 다스릴 때, 이제 주나라 천자국이 있으면 천자국 외에 뭐 제나라, 뭐 진나라, 뭐 위나라, 뭐 송나라 등등등의 나라들이 있잖아요. 이런 나라의 관리를 채시관을 파견해서 시를 채집을 합니다. 그래서 채집된 시들이 현재 시경에 나온 국풍이라고 봐요. 국풍. 국풍이라 할 때 국은 제후국을 뜻합니다. 주나라 천자가 시를 채집하는 관리를 파견을 해서 각 제후국들의 시를 채집했는데 그걸 모아놓은 게 지금 시경에 있는 국풍이다. 이때 풍이라고 하는 게 민속 가요라는 뜻입니다. 백성들이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는가를 채집하는 거죠. 이 당시 이제 왕은 천자고 왕호는 천자만 있을 수가 있고 나머지는 공후 백자남이죠. 공은 이제 왕을 직접 모시는 사람이니까 제후국을 따로 갖고 있지는 않고 후 백자남이 이제 제후국들입니다. 후작, 백작, 자작, 남작이잖아요. 이렇게 제후국들에게 관리를 파견해서 시를 채집한 다음에 그 시를 읽어보고 그 시가 이 제후들을 비난하는 시가 많으면 비난하는 시 굉장히 많습니다. 뭐 석서 이런 거 큰 쥐예요, 쥐. 작은 쥐와 큰 쥐가 있는데 작은 쥐는 진짜 쥐예요. 작은 쥐가 곡식을 축내죠. 근데 작은 쥐가 곡식을 축내봤자 얼마나 축내겠습니까? 쥐 먹을 만큼만 축내죠. 쥐가 뭐 쌀을 물어다가 축적해 놓고 하는 일은 없었거든요. 이 큰 쥐는 뭐냐면 관리들입니다. 탐관오리들이에요. 이제 뭐 뺏어가는 거죠. 큰 쥐를 비난하는 시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런 시가 많이 나온다 그러면 자기를 깎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노후, 노나라는 후작입니다. 그런가 하면 정백, 정나라 임금은 백작이에요. 백, 후고. 뭐 초나라는 초자예요, 초자. 이런데 초나라의 시를 채집해 보니까 임금의 덕을 노래하는 시가 많더라. 이러면은 백으로 올려주고 뭐 정나라를 시를 봤더니만 뭐 엄난한 시만 넘쳐나더라. 뭐 이러면 깎아내리고 이런 식으로요. 자기를 조정하고 그렇게 해서도 계속해서 정치가 호전되지 않으면 영토를 깎고 그렇게 해서도 호전되지 않으면 육사이지라 그 군대를 보내서 정벌해버린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정치를 하다가 그게 끝난 거죠. 그게 끝난 겁니다. 그게 끝난 이유는 시가 정치적 기능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다. 이 뜻이에요. 그 왕자의 자취가 사라지고 나니까 시의 기능이 사라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시를 판단해서 정치의 덕시를 따지는 문화가 사라진 거죠. 우리가 어느 나라의 예를 들어서 러시아다 이러면 러시아 근대신 푸시킨이다 그러면 러시아가 어떤 나라인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다른 걸 기준으로 러시아를 보게 되면 다른 평가가 나올 수 있겠죠. 시를 기준으로 어떤 나라를 평가하는 정치가 사라지고 나니까 시의 정치적 기능도 따라서 사라진 거죠. 그런 맥락입니다. 시는 지금도 있죠. 지금도 있지만 만약에 지금의 시가 그런 정치적 기능을 상실해버리면 맹자는 아마 시가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장르로서의 문학 장르로서의 시는 여전히 있다 하더라도 없어진 거나 다를 바 없는 거죠.
물론 이제 지금 우리 상황을 가지고 비교를 한다면 우리가 뭐 시를 얘기할 때 어떤 그 서정시 뭐 이런 거, 뭐 자연을 감상하는 아름다운 시 이런 것만 강조하게 되면은 이상한 시가 많이 나오게 되겠죠. 아까 얘기한 김남주 시인의 시 같은 경우는 현실을 고발하는 시잖아요. 김지아 시인의 시 오적도 국회의원들을 비롯해서 그 나라를 망치는 5가지 도적 이걸 비판하는 시 아닙니까? 그게 정치적 기능을 하는 거죠. 그게 시의 본래의 기능입니다. 가장 오래된 시의 기능이 바로 정치적 기능이에요. 현실을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가 시서를 불태워야 된다고 한 거죠. 왜? 시서가 지금의 현실을 비판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불태우는 겁니다. 만약에 시가 지금의 현실을 비판하지 않고 찬양만 늘어놓는다면 불태울 가치가 없는 겁니다. 불태울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윌리엄 블레이크 같은 경우도 분서라는 시를 써요. 분서라는 시. 분서가 분서갱유의 시 아닙니까? 네. 어떤 독재자가 자신의 그 독재를 비판하는 글들을 모아서 다 불태워버리겠어요. 근데 이 시인은 보니까 자기 시집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같이 화를 내면서 내 시집도 불태워라. 나도 계속 독재를 비판해 왔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본래의 시의 기능입니다. 본래의 시의 기능이 가장 오래된 전통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 우리는 요즘 보면 미래지향적인 시를 쓰라. 뭐 이렇게. 그 미래가 도대체 어떤 미래인지 알 수가 없어요. 순수한 시를 쓰라. 뭐 이러죠. 순수보다 더러운 말이 더 없거든요, 사실은. 순수한 시를 쓰라는 얘기는 순수의 판단을 누가 합니까? 권력자가 하고 강자가 하는 거죠. 그게 사실 가장 더러운 거죠. 그런 식의 그 시 자체에서 탈정치가 일어나는 순간에 시의 기능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맹자가 지적하고 있는 그 부분이고요. 맹자는 시만이 아니라 음악에 대해서도 같은 얘기를 합니다. 공자는 조금 달라요. 공자는 음악 중에서 역시 클래식이 최고다 이래요. 네. 공자의 한계가 전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공자는 방정성, 이 정나라의 시를 안 좋아했어요. 정성이 이제 원래 시라고 하는 거는 그 노래가 있으면 이 노래의 가사가 시입니다. 네. 그리고 그 노래의 곡조가 악이에요. 그리고 그냥 가사를 노래에 실어서 부를 뿐만이 아니라 춤까지 춥니다. 그게 예입니다. 종합예술인 거죠. 네. 이걸 이제 조화롭게 추구하는 게 이제 공자예요. 흥어시하며 시에서 흥기하고 네, 흥어시 시에서 호선오학지심을 불러일으킨다.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킨다. 정의를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정의로운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시가 해야 할 역할인데 독자들이 시를 읽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읽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시가 있어도 그런 정의감이 불러일으키지 않는 거죠. 그리고 리벌이에요. 예에 쓴다, 립. 예, 예에 쓰는 겁니다. 립자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리고 성어학, 음악에서 이룬다. 성어학. 음악은 조화거든요.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조화입니다. 그 조화라고 하는 게 공허한 개념이 아니라 이게 곡식을 나눠 먹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상하가 화합한다 이런 얘기는 그 분배가 상하가 모두 납득할 만하다 이렇게 되었을 때 화합이 되는 거죠. 분배를 안 하면서 화합이라고 하면 불가능한 것이고요. 이제 이런 기능을 갖고 얘기할 때 공자는 그런 조화와 균형을 추구했고 그런데 이제 이 정성 같은 경우는 남녀 상렬지사가 많다 이렇게 봐요. 남녀 간에 서로 사랑하는 시가 많다 이렇게 보는데 그걸 음란한 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자학자들이 풀이를 하는데 그게 정확한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공자가 방정성 이런 얘기를 정나라의 음악은 쫓아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이제 유학자들이 주석을 여러 개를 남겼어요. 이건 성립이 안 되는 말이다. 이게 뭐 잘못된 문장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요. 왜냐하면 어떻게 한 나라의 모든 음악이 다 문제가 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근데 이제 이건 일종의 프레임을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외색조의 가요다 이래가지고 금지시킨 사례 많았잖아요 옛날에. 외색조의 가요라는 게 따로 있을 수가 없는데 일본 노래는 다 나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이제 낙인을 찍어서 문화를 탄압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게 만약 공자의 그 발언을 그대로 옮긴 것이라면 상당히 요즘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비슷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없지 않아 있고, 율곡이 같은 경우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는 불교서적 다 읽고, 불교서적은 이단의 책이니까 읽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해요. 자기는 읽고, 너희들은 읽지 마라. 이런 얘기는 너희들과 나는 다르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좋은 측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근대에 살고 있고, 율곡은 근대인은 아니거든요. 우리와 대등한 주체다. 이렇게 보질 않습니다. 놀라운 거는 이제 또 장자 같은 거 보면은 주체와 객체가 대등해져요. 나비꿈이 대표적인 겁니다. 장자가 나비꿈을 꾸죠. 자기가 전혀 장자인 줄 모르다가 팔랑팔랑 날아다녀요. 적지, 꼭 맞았다. 내 뜻에 꼭 맞은 겁니다. 꼭 맞는다는 건 뭐냐면 신발이 발에 아주 적절하게 꼭 맞으면 신발을 잊어버린다. 이게 장자의 논리거든요. 그런 식으로 꿈을 꿀 때 나비가 돼서 팔랑팔랑 날아다니는데 깨나고 보니 장자인 거예요. 장자가 생각합니다. 아, 내가 지금 나비의 꿈을 꾼 것인가? 장자 내가? 아니면 지금 나비가 지금 장자 꿈을 꾸고 있는 것인가? 이러면 주체와 객체가 대등해져 버립니다. 이제 완전히 뒤집히는 건데 어쨌든 뭐 고전의 힘이란 게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 근대인으로서도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주체 객체의 대등한 그 관점이 장자 고전 같은 데 있는 거죠. 그 자유로운 문학의 발상입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방정성 이런 것들은 뭔가 꼰대 기질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맹자는 달라요. 맹자는 이 금악이나 요즘의 유행가 세속의 음악이나 고악이나 같아요. 금지악이 유고지악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뭘 기준으로? 임금이 백성들과 함께 즐기면 지금의 유행가나 옛날 음악이나 똑같다. 정치적 기능을 중시하는 거죠. 고악이, 클래식이 더 훌륭하겠죠. 왜냐하면 그 클래식이 만들어진 시대는 그게 금악이었죠. 근데 그게 지금까지 살아남은 거죠. 시대가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어서도 살아남으니까 고악이 훌륭한 건 맞습니다. 지금의 음악 중에서도 훌륭한 것들은 살아남아서 다시 고악이 되겠죠. 지금의 음악이. 그렇지만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거는 어떤 음악 자체를 평가할 때의 평론이고 정치적 기능을 갖고 얘기할 때는 고악이나 금악이나 유행가나 클래식이나 똑같다 이거예요. 아무리 고악을 연주해도 임금을 비롯한 소수만 즐긴다면 그건 좋지 않은 것이고 아무리 유행가를 부른다 해도 백성들과 함께 한다면 여민동락한다면 백성들과 동락 함께 즐긴다면 그게 바로 훌륭한 음악이다. 이게 맹자의 논리입니다. 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시가 그런 기능을 가질 때 정말 시가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지금 뭐 제가 거기 써놨습니다만 시를 읽으면서 그걸 생각하지 않으니까 시가 살아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어렵겠죠. 독자의 몫이라고 봅니다. 갈수록 이제 탈정치화 되는 거죠. 탈정치화 되어버리면 결국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역량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제가 이제 첫 강의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동아시아 철학은 전부 정치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는 사물에 대한 추구고 인도는 깨달음이고 중요한 거죠. 중요하지만 동아시아는 어떻게 하면 이 난세를 치세로 바꿀 것이냐. 어떻게 하면 공정한 정치를 베풀 것이냐. 그게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시에 대해서도 맹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시의 정치적 기능이 시를 평가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죠. 사무사도 그런 맥락으로 이해해야 공자가 얘기한 것과 맹자 얘기가 부합되겠죠. 그런데 학생들에게 발표를 시켜보면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민감하기 때문에 이야기하기 어려워합니다. 대학에서 그러니 다른 데서는 오죽하겠습니까? 편향되면 안 된다 뭐 이러는데 그때 편향이라고 하는 게 정말 공정한 것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무거운 주제 두 가지 무거운 주제를 얘기했고요. 이번에는 좀 가벼운 주제로 넘어갑니다. 공자의 회고록이에요. 11번 보세요. 다 아시는 대목일 겁니다. 자활하고 이제 앞에 나오고요. 나는 오요. 12오이 지우학하고
열이요 또 다섯 뭐 이런 뜻입니다. 15살이다. 15살에 지우와 배움의 뜻을 두었다. 뭐 그렇게 일찍 뜻을 둔 것 같지는 않네요. 15이면. 근데 이제 그 주나라 제도에 15살이 되면 성동이라 그래가지고 15살까지가 이제 아동기고 16세부터는 성인 대접입니다. 청소년 이런 거 없어요. 청소년 개념은 근대에 들어와서 생긴 거고요. 그래서 이 당시엔 청소년 문제도 없습니다. 8세부터 8살 되면은 8세가 되면은 소학에 들어가고 이제 15세 성동이 되고 나면 이 과정이 끝나니까 대학에 들어간다. 이렇게. 대학이다. 수기치인의 학문이다. 수기치. 수기치인의 학문. 수기와 치인이 같이 가는 겁니다. 정치가 들어가는 거죠, 정치가. 나만 잘 살면 되지, 이게 없는 거예요. 정치가 같이 따라가야 된다. 다산 정약용도 마찬가지예요. 수기의 학과 치인의 학이 같이 가야지 둘 중에 하나가 빠져버리면 반쪽 학문이다. 이렇게 됩니다. 뜻지자는요, 후한 시절에 만들어진 가장 오래된 사전은 이하고요. 이제 주나라 시대에 만들어졌다고 보고요. 이하는 이제 표준말 사전이에요. 표준말 사전이고, 이게 십상경 속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후한 시대 허신이라는 학자가 지은 설문회자가 있는데, 설문회자요. 문자를 해설한 책입니다. 한 대의 문자관이 보여요. 시대마다 문자관이 다릅니다. 우리의 언어관이 다른 것처럼요. 언어의 세계랑 참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이 설문회전, 문은 원래 이제 뭐 날일자라든지 달월자라든지 남목자든지 이런 게 문이에요. 문이죠, 일종의. 그림이거든요. 자는 새끼칠 자자입니다, 이게. 아이를 잉태하고 있는 모습, 뭐 이런 뜻이에요. 잉자와 자자가 같이 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날일자와 달월자가 합쳐서 발금명 되면 이게 자예요. 문에서 파생된 겁니다. 이런 걸 이제 풀이를 한 게 설문회자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제 뜻지자를 어떻게 풀이를 하냐면, 뜻지자가 이렇게 돼 있어요. 갈지자 밑에 마음심자. 심지소지, 마음이 소지, 마음이 이거 주격조사고요. 마음이 갈지자입니다. 이게. 같은 글자인데 이건 간다는 뜻이고 이건 조사로 써요. 마음이 소지, 가는 것. 심지소지를 위지지라. 그것을 일러 지라고 한다. 뜻이라고 하는 게 일정한 방향을 갖고 가는 것. 의지 이런 뜻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지우학의 지자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배움의 뜻을 두었다. 적극적인 거죠. 지금 우리는 뭐 훨씬 더 이전에 배움의 뜻을 두는데, 자, 그럼 우리가 더 나은 걸까요? 우리가 하는 거는 공자 얘기대로 하면 위인지학입니다. 남을 위한 학문. 좋은 뜻 같지만, 남에게 보이기 위한 학문입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학문. 공자가 했던 건 위기지학. 나를 위한 학문.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송나라 때 정의가 주석을 붙였는데 기가 막혀요. 뭐라 그러냐면, 위기지학을 하게 되면은 참된 나를 위해서 학문을 하게 되면 끝내 남을 이루어준다. 성물. 물은 인물 물자입니다. 참된 나를 위해서 학문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내가 이루어줄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도 알게 되고, 다른 사람의 본보기가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이 세계 전체와 연결되어 있다. 이게 육아의 세계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 이렇게 나오는 거죠. 뭐 샤롯드로 식으로 하면 안가주망입니다. 그게. 내가 결혼해서 산다는 것은 결혼해서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엮여 있다 이거예요. 다 엮여 있다. 뭐 같은 맥락이죠. 자아가 곧 세계다 이거예요. 자아가 곧 세계다라는 말은 피이테가 얘기했지만 대학이 그 얘기예요. 대학이. 나의 수신이 이 평천하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위기라고 하는 게 나를 닦는 거예요. 이 학문은 끝내 남을 이루어진다. 위인지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위기는 나를 위해 했는데 남을 이루어주는 거죠. 끝내. 위인지학을 하게 되면 끝내 상기, 나를 잃어버리게 된다. 상기, 나를 잃어버리게 된다. 네.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남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학문을 하게 되면 끝내 나 자신을 잃어버리게 된다.
기준이 밖에 있습니다. 기준이. 누가 뭐래도 나는 나의 길을 가야 되는 게 위기지. 근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제 이 수신이 제대로 돼야 되는 거죠. 뭐 퇴계 이황 선생처럼 이렇게 딱 돼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거죠. 근데 끝내 나를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거는 정말 새겨 볼 만한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5살에 배움의 뜻을 두었지만 그거하고 공자가 12호 15살에 배움의 뜻을 둔 것은 위기와 위인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일찍 했다 하더라도 이 15살에 한 공자보다 빠르다 할 수는 없겠죠. 예, 그리고 이 정도로 이제 지구학을 보고요. 그 다음에 32립 이렇게 됩니다. 립이죠. 립은 선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똑바로 서 있는 모습을 그린 게 큰 대자라 그랬죠. 그 밑에 땅을 그어 놓은 것, 이게 설립자입니다. 땅 위에 똑바로 선 거예요. 그런데 이 립자는 논어에서는 늘 뒤에 뭐가 붙냐면 예가 나와요. 이게 흥엇이 립을 예. 어디에 서느냐? 예에 선다. 예에 선다. 내 행위의 준칙인 거죠. 예라고 하는 게. 그리고 논어 맨 마지막 문장에 보면 부지명이면 무위 군자요. 천명을 알지 못하면 군자가 될 수 없고 명. 이 명은 어디 명령이냐면 윗사람의 강자의 권력자의 명이 아니라 천명이에요. 하늘이 나에게 명령한 겁니다. 근데 그 하늘의 명령이 하늘이 어디에 있느냐? 맹자를 따르면 진기심, 내 마음을 극진해야 한다. 그 마음이 뭐냐? 사단지심이에요. 척언수호 사양 12지심입니다. 그걸 극진해야 하면 지성, 성을 알게 된다. 나의 본성을 알게 된다. 지기성, 그 본성을 알게 되면 지천, 천을 알게 돼요. 천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내 안에 있어요. 나의 명령에 따르는 겁니다. 천명. 나의 명령. 이걸 이제 뭐 거칠게 얘기하면 자기 개발의 의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내가 타고난 재능, 이것을 개발해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 개발서의 개발이 아닙니다. 자기 개발서는 나를 닦는 게 있는 게 아니라 남을 밟는 데 있는 거죠. 그거는 말이 안 되고요. 원래 개라고 하는 게 연단, 열어준다는 뜻이거든요. 개. 개몽하면 어떤 뜻입니까? 개몽. 몽은 어두운 거예요. 어두운 걸 밝게 해준다. 일라이트먼트, 리미에르 다 같은 뜻입니다. 밝은 빛을. 몽은 원래 초목이 땅이죠, 이게. 한자에서 하나 그면 무조건 땅입니다. 땅 위고 땅 아래예요. 근데 이제 땅 밑에 풀초자가 있는 것. 이게 둔자예요. 어려울 둔자입니다. 초목이 처음 이렇게 뚫고 나오는 그 어려움을 뜻하는 것이고요. 이 밑에 나를자가 있으면 이게 봄춘자예요. 봄이 돼서 초목이 땅을 뚫고 나오는 거죠.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뚫고 나온 그 주역의 하늘을 뜻하는 건괴가 맨 처음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곤괴, 땅을 뜻하는 곤괴가 나옵니다. 주역은 끝내 하늘과 땅이 만나는 걸로, 만나는 게 목적이에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겁니다. 누가? 땅 밑에 있던 내가 뚫고 올라가서 하늘과 만나는 거죠. 초월입니다. 초월의 방법이 어디에 있느냐? 나에게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라나는 이 생명의 힘이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거죠. 그게 초월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뚫고 나가요. 이게 둔이고, 이렇게 세 번째가 이제 술해준, 이게 둔괴예요, 둔괴. 세 번째가 아래가 우레고, 위가 물입니다. 이게 둔괴예요. 하늘과 땅이 있고, 처음으로 나오는 게 생명체가 탄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를 표시한 게 봄춘자예요, 봄춘자. 봄이 되면 만물이 이제 밑에서 숨어 있다가 튀어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괴가 몽이에요, 몽. 몽괴. 몽은 이제 이렇게 자라난 싹이 아직 껍질을 벗기지 못한 상태. 껍질을 뒤집어 쓰고 있는 상태. 캄캄하죠? 그걸 열어주는 게 계몽입니다. 그걸 열어주는, 계몽이란 말이 저기에 나와요. 그걸 열어줘서 밝게 환한 빛을 보여주는 것. 그게 계몽이고, 그리고 경몽이 이제 계몽이라는 말은 여기 유기효사에 나옵니다. 주역에 대해서 뭐 자세히 설명할 시간은 없으니까요. 요게 계몽이고, 이 구호가 경몽이에요, 경몽. 칠격자죠. 몽매한 껍질을 쳐서 부숴주는 겁니다. 깨버리는 거죠. 어떤 사람은 몽매한 상태에 놓여 있는데 그걸 깨버리는 겁니다. 그게 경몽요결이에요. 율곡이성 경몽요결은 거기서 나온 겁니다.
몽매한 상태에 있는 것을 깨버리는 겁니다. 뭐 깨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럼 우리도 지금 누가 깨주기를 기다릴 수가 없고, 우리가 지금 주체니까 우리가 스스로 깨야죠. 그 몽을 깨나가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리버리에의 예는 예에 선다 이거예요. 이 천명을 알지 못하면 군자가 될 수 없고, 군자가 되려면 천명을 알아야 되고, 그 깨우침을 통해서. 그리고 부지연이면, 말을 알지 못하면, 부지연이면 무의지인이라 사람을 알아볼 수 없다. 이건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논의 맨 마지막 문장이거든요. 그 중간에 보면 부지례면, 예를 알지 못하면, 부지례, 예를 알지 못하면, 부지례, 예를 알지 못하면 무일입이하라. 설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일입이야. 선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독립한다는 뜻입니다. 홀로 쓰기예요. 독립. 독립이 바로 계몽된 상태를 뜻하죠. 원래는 이제 부축해줘야, 인도해줘야, 후견인이 있어야 걸어갈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데, 예를 알게 되면, 문명의 문법을 알게 되면 홀로 설 수 있다 이거예요. 거침없이 서는 겁니다. 선 존재부터가 인간이지 서지 못하면 인간이 아니죠. 뭐 인류가 원래 기어다니던 존재였을 거 아닙니까? 그때까지는 인류가 아니죠. 그 중에 어떤 놈이 일어섰죠. 그때부터 인간입니다. 일어서지 못한 자들은 지금도 기고 있죠. 그건 인간이 아니고요. 공통조상이 있다 하더라도 일어선 순간부터 인간이죠. 일어서려면 굉장한 위험이 따릅니다. 누구든지 일어설 수는 있지만 용기와 결단이 없어서 일어서지 못한다. 그건 칸트 얘기입니다. 저도 이게 자꾸 이게 그런 외국의 사례를 가져와서 우리를 설명하면 안 된다고 자꾸 얘기하면서 칸트는 자꾸 인용하게 돼요. 그만큼 유사합니다. 그만큼 유사해요. 칸트는 왜 자기가 어디서 읽었다는 걸 표시를 안 했나? 그게 제 큰 불만이에요. 루소는 썼는데, 맹자에서 봤다. 그래서 동양고전 어디서 봤다. 이렇게 썼거든요. 칸트는 왜 안 썼나 모르겠어요. 그 칸트가 루소의 의미를 얼마나 또 열렬히 읽었습니까? 왜 그건 안 본받았나 모르겠어요. 정말 게으른 철학자거든요, 칸트는. 왜냐하면 게니스 페르크를 떠난 적이 없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칸트 연보 외우기는 아주 쉽습니다. 어디 대학을 나왔느냐? 게니스 베르크 대학을 나왔습니다. 32살에 어느 대학의 사강사가 됐어요. 어느 대학이겠어요? 게니스 베르크 대학. 46살에 교수가 됐습니다. 어느 대학에? 게니스 베르크 대학. 그리고 11년 동안 놀다가 57세, 1781년입니다. 그때 순수 이승 비판이 나왔죠. 나왔는데 세상 사람 아무도 못 읽어요.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순수 이승 비판에서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은 이런 뜻이다 하면서 계속 글을 쓴 게 이제 그 위대한 저작물이죠. 너무나 비슷해요. 그걸로 설명하기가 아주 쉽다는 얘기죠. 그러면 제 스스로는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아, 그럼 대한민국 사람들이 칸트는 다 알고 맹자는, 공자는 잘 모른단 말인가? 이렇게 되물어 볼 때 좀 찔리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칸트도 하고 논어도 하는 거죠. 뭐. 같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예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의미거든요. 내가 홀로 서기 위한 조건입니다. 내가 홀로 서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아는 거죠.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게 예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예기라는 책을 딱 펼치면 나오는 게 무불경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예의 기본이에요. 무불경. 경이죠. 공경. 뭐 퇴계가 강조한 경 이러는데 퇴계도 강조하고 율곡도 강조하고 남명조식도 오직 경을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유학자면 무조건 경을 강조해야 됩니다. 경을 버리면 유학이 성립이 안 돼요. 근데 이 경이라고 하는 게 타인에 대한 존중심이거든요. 타인에 대한 존중심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타인을 존중하지 않고 내가 존중될 수는 없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환대를 베풀 생각이 없는데 타인은 나에게 환대를 베풀어 줄 것이다. 기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대를 할 수가 없어요. 내 아들이 어딘가에 가서 낯선 누군가로부터 따뜻한 대우를 받기를 바란다면 나도 누군가가 전혀 알지 못하는 누군가를 따뜻하게 환대할
마음이 있어야 그게 성립이 되는 거죠. 아니면 바랄 수조차 없잖아요. 그게 예예요. 그 존중심. 타인에 대한 존중심을 내가 가지는 거죠. 그게 나를 높이는 길입니다. 그게 예고요. 42 불혹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좀 쉽게 이야기를 하죠. 혹자는 혹은 의혹이에요. 의혹. 의심하지 않게 됐다. 네, 의혹. 의심하지 않게. 혹은 의심한다는 뜻입니다. 40이 되어서는 의심하지 않게 되었다. 무엇을? 내가 가는 길이 옳은가? 이걸 의심하지 않게 됐다는 거죠. 네. 그런 확신이 없으면 한 발짝도 앞으로 나설 수가 없는데 확신을 가졌다 이거예요. 그릇된 확신일 수 있지 않느냐는 의문이 들죠. 그릇된 확신을 갖고 나가면 그 굉장히 위험하겠죠. 네. 그런데 이제 앞에 전제가 있으니까 학에 갖고 학이라고 하는 게 저런 거죠. 검정의 절차입니다. 검정의. 그래서 학이 불사적 망이요.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구태연해진다 그러죠. 사이불학적태.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로워진다. 독단에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학이라고 하는 건 독단을 배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학을 중시하는 사람이 독단에 빠질 리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이 있고 그 다음에 예가 있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가진 확신이라면 올바른 길이라고 우리가 신뢰할 수가 있겠죠. 그게 불혹입니다. 의심하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50이 지천명은 천명을 알게 됐다 이런 얘기인데 이 천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 자신의 명령에 따르는 겁니다. 나 자신의 명령. 외부의 어떤 강제나 또는 칭찬이나 처벌, 감시 이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기준이 나에게 있는 거죠. 칸트도 그랬죠. 기준이 자기한테 있으니까요. 어떻게 세상을 다 돌아다니면서 70억 명을 안 만나보고도 어떻게 인간 이성을 세울 수 없을까? 이렇게 아주 약은 생각을 했죠, 칸트가. 그리고 그걸 세웠죠. 돌아다닐 필요 없다는 걸 보여줬고. 그래도 돌아다니면서 배우는 게 또 유익한 게 있고요. 그래서 천명에 대한 해설은 제가 써놓은 글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미있는 장자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걸 한번 보시고요. 도를 알았다는 뜻입니다. 그거는 그냥 제가 그냥 보니까 그렇다가 아니라요. 다 근거가 있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고전을 읽을 때 그 고전이 누구에게 읽혀지고 그리고 또 동시대의 어떤 문헌에서 그게 어떻게 읽혀졌는가 그런 근거를 밝혀가면서 하는 게 사실 고전을 예를 동아시아 고전을 읽는다 그러면 동아시아의 맥락을 갖고 보는 거거든요. 그걸 보고 나면 이제 그다음부터 자유로운 얘기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근거가 있고 그 근거는 장자에서도 나오고요. 천명이 곧 도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럼 장자에 보면 공자는 논어에서 50에 천명을 알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장자에 보면 공자가 51세가 되어서도 도를 못 들었다 이런 식으로 풍자를 하거든요. 지천명의 천명을 도라고 생각했던 것만은 장자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근데 어쨌든 장자가 보기엔 공자가 도를 못 깨달았다 이런 식으로 풍자를 한 거고 공자의 지천명은 천명을 알았다, 도를 알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명령이라고 하는 거는 뭐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걸어가면서요. 그거는 글로 대신을 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62 이순이라든지 종심소욕 부리구는 이게 사실은 굉장히 많은 설명을 필요로 하는 건데 쉽게 합니다. 귀가 순해졌답니다. 그 문자 그대로. 귀라고 하는 감각기관은 뭘 담당합니까? 듣는 거죠. 듣는 건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음악을 듣기도 하고 짐승의 새가 지저귀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위험 요소를 알려주는 소음을 듣게 해주기도 하지만 이때 순이 들어가 있는 건 뭘 듣는 걸까요? 말을 듣는 거죠. 말.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듣는 겁니다. 말을 듣는 거예요. 그 말 속에 거슬리는 말도 있죠. 그래서 이 순이라고 하는 건 본래 글자가 이게 시냇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사람이 물이 흘러가는 방향을 따라서 그대로 가는 거. 이게 순입니다. 순리라고 하는 건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걸 듣는 겁니다. 그걸 그대로 있는 그대로 듣는 거예요. 순의 반대는 역이라 그랬죠. 역이라고 하는 거는
이 큰 대자 두 개가 거꾸로 써져 있는 겁니다. 예. 이게 길이에요. 길 저쪽에서 사람이 이리로 오는 겁니다. 여기서 가는 사람의 입장에 보면 역주행이죠. 역주행. 거슬리는 거예요. 역은. 거역하는 거죠. 순과 역이 대칭 구조를 가진 글자거든. 의미가요. 의미가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그대로 듣는 거죠. 그래서 공자가 언제부터 그럼 성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때부터라고. 이때부터. 남이 하는 말을 그대로 듣는 거죠. 제가 언젠가 그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는 곳인데 그 상담을 연구하는 분들이 저에게 요청을 해서 강의를 요청한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때 그런 말을 들었어요.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상대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고 상대의 말을 들어주면 일단 반은 성공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자의 말로 한마디 더 보탰습니다. 그게 아니다. 말을 들어주는 것이 반이 아니고 그게 다다. 그게 다다. 상담을 하고 나서 들어줘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상담의 역할이 아니죠.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들어주는 것. 들어주는 힘을 잘 몰라서 그런 거죠. 뭐 비슷한 비유가 생각나는데 그 선지식경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제 불교 경전이죠. 이 부처의 제자 안한이 부처에게 묻습니다. 좋은 법과 함께 좋은 글을 읽는 것, 경전을 읽는다면 그게 인생의 절반을 얻은 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석가모니가 뭐라 그러냐면 그게 아니다. 다 얻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사람과 함께 자기가 같이 뜻을 같이 하는 같은 길을 가는 거 그게 다라는 거예요. 가서 뭘 이루고 하는 거는 그게 목적이 아닌 거죠. 그 목적을 향해서 같이 가는 거 그게 가장 소중한 거다. 그죠?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다는 게 이게 성자의 역할이고 이게 바보거든요. 이게 성자가. 성자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입니다. 듣는데 이게 이제 어떤 사람의 말을 듣느냐, 말 안 되는 이야기를 듣는 거거든요. 온갖 거스르는 말을 다 듣는 거예요. 말 되는 이야기를 듣는 건 쉽습니다. 말 안 되는 이야기를 듣는 게 힘들죠. 그걸 다 듣는 거거든요. 그게 이수.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하나도 보탤 필요가 없이. 성인 되기 쉽죠. 들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들어주기만. 들어주기만 하려고 듣다 보면 이제 정말 힘들죠. 이건 이제 문자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우리가 가진 능력은 힘이라 그랬잖아요. 곰처럼 센 힘, 곰능자라 그랬죠. 그리고 쟤는 잠재되어 있는 능력입니다. 이 땅 밑에 싹이 아직 땅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싹이 잠재되어 있는 상태. 그걸 미리 보는 게 안목이 있는 거죠. 그게 현자입니다. 현은 원래 눈목자예요. 그래서 현자와 함께 밝을 명자. 밝을 명자는 눈 밝을 명자입니다. 현명하다 그러죠. 눈이 밝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을 면접을 볼 때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그런 인재인가 알아보기가 힘들죠. 겉만 보고 알 수가 없으니까. 내면을 볼 수가 있어야 되죠. 내면을 누가 보여줍니까? 근데 그걸 알아본단 말이에요. 사람은 정말 어렵고 백락은 말을 알아봤다 그러죠. 백락이 말시장을 가다가 한번 돌아보면 그 말의 값이 2배가 뛰었다 이렇게 돼 있죠. 백락이 한번 봤다 이거예요. 네. 말을 알아본 겁니다. 사람도 그런 식으로 척 알아본다면 정말 대단한 건데 논어의 목적이 그게 부지인이면 무의, 부지연이면 무의지인이라 지인이죠. 지인. 사람을 알아보는 것. 이게 논어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지 말고 남을 알아보지 못할까를 걱정해라. 부지인을 걱정해라. 환부지인. 하기편에 나왔잖아요. 사람의 매력을 알아보고 사람의 가치를 알아보는 게 정말 힘든 거죠. 그게 보이는 게 현명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탁월한 능력인데 그보다 더 높이 있는 게 성이에요. 귀자잖아요. 귀가 있고 사람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여기 입구자가 아래에 붙어 있습니다. 성자는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말을 듣는 사람. 순임금이 그렇게 돼요.
이언이 이제 낮은 곳에 있는 말이거든요. 낮은 곳에 있는 말을 호찰, 듣기를 좋아했다. 이게 순임금입니다. 호찰, 이언. 신분이 낮은 사람들의 말을 찰, 살피는 것을 좋아했다. 살필 찰자는 원래는 본다는 뜻으로 새기지 않고 살필 찰자의 고자는요, 말성원자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말을 듣는 것, 이게 찰입니다. 신분이 낮은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 말이 통한다는 얘기는요, 아래에 있는 말이 위로 전달되는 게 말이 통하는 거예요. 위에 있는 말은 쉽게 아래로 전달됩니다. 그렇죠? 권력자의 말은 언제든지 다 통용이 돼요. 권력자의 말이 밑에 사람에게 안 통하는 법은 없습니다. 아래에 있는 말이 위로 올라가는 게 말이 통하는 거죠. 언론의 역할도 그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현이나 재나 능은 굉장한 능력이지만 성은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들어주기만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순환에 가까운 그런 일인데 이 바보 같은 일이, 이 바보 같은 게 최고의 인간이 가진 최고의 매력이죠. 그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순. 이게 됐으니까 이때부터 성인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공자가 물론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고요. 공자가 내가 성인이다 이게 아니거든요. 맹자도 아니라 그러죠. 나는 성은 감당할 수 없다 뭐 이래버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종심소욕 부리고 보겠습니다. 원고지시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네요. 그것도 이야기가 길었어요. 종심소욕 부리고는 구는 자예요. 자, 척, 자. 사물의 길이를 재는 도구죠. 측량하는 도구입니다. 척하면은 물의 깊이를 재는 도구죠. 꼭 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라든지 저울이라든지 공평함을 저울질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척은지심의 척은 마음심자죠. 마음을 헤아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린다. 그 사람의 처지에 나를 놓아두어야만 가능한 거죠. 내가 저런 처지라면 얼마나 고통스러울 것인가. 이게 가능해야 됩니다. 아이히만은 그게 안 됐다 그러죠. 아이히만이 굉장히 자상한 아버지고, 이웃 간에 화목하고, 예. 그리고 유태인에 대한 편견도 없었어요. 그 사람은. 그랬는데 유태인을 수백만 명을 학살한 주범이 됐잖아요. 결여된 능력이 뭐냐? 타인의 처지에 자신을 놓을 줄 몰랐다. 이게 안 된 거죠. 이게 안 된 거예요. 예. 이제 그게 구예요, 그게. 예. 그런데 이제 앞에 이야기가 이게요. 종심소욕. 불효구는 그 법도를 넘어서지 않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법도를 넘어서지 않게 되었다. 근데 앞에 얘기는 종심소욕. 이거 보통 심소욕,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종 따르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건 좀 촌스러운 번역이고요. 종심 마음대로입니다. 종심 마음대로. 그래서 이 종심은 사실 이 종심과 같아요. 아까 사냥개를 푼다 그랬죠. 마음을 놓아버린 거예요. 마음을 풀어놓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소욕은 바라는 바,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이런 뜻이죠.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이런 뜻입니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법도를 넘어서지 않았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필요고 이렇게 반드시 법도를 넘어서기 마련인데 불효구가 되는 거죠.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건 자유로운 겁니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자유롭다. 불효구가 되면 어떻게 보면 이 법칙, 법도라고 하는 것이 나를 자유롭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대목을 두고 명나라 때 섭적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공자의 말이 아니다 그랬어요. 공자가 어떻게 70대로 자기가 죽을 줄 알고 이걸 썼느냐 이런 식으로 믿을 수 없다. H.G. 크릴이라고 제가 써놨습니다만 미국 시카고대 교수였는데 공자 그 인간과 신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아주 뛰어난 저작물인데 저도 그 책을 읽고 많이 감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크릴이 이걸 비판을 하면서 공자가 이렇게 자화자찬했을 리 없다. 공자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인데
이렇게 자화자찬했을 리가 없다. 이건 공자의 말이 아니다. 삭제해야 된다. 막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그건 굉장히 위험한 태도입니다. 공자는 뭐 자기 잘하는 거 못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죽기 전에 자기 그 회고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고 80대까지 살았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섭적의 지적도 그렇게 타당한 것은 아닙니다. 크릴이 공자가 다른 부분에 보면 굉장히 겸손하다. 이렇게 말한 건 사실이지만 공자도 가끔씩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 이 문장이 그걸 말해준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그러니까 완벽하게 모순이 없다. 이게 아니라 이런 부분은 공자의 특이한 면모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결국 구라고 하는 게 일종의 법칙이거든요.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사람이 착한 성향을 갖고 있어서 마음이 약해서 뭐 이런 것과는 좀 다른 겁니다. 법칙이라고 하는 건 이 법칙을 따르게 되면 공자만이 아니라 누구도 종심소욕해도 올바를 수 있는 거죠. 법칙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대목은 자유롭게 행동하는데도 올바른 기준을 넘어서지 않았다. 이렇게 되니까 공자가 마지막으로 얘기한 대목이죠. 이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는 어떤 긴장을 가지고 행동을 하더라도 법도를 넘어서기가 쉽고 쉬운데 자유자재의 경제가 되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이러면 정말 편안해지는 거고요.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인자의 경제입니다. 인자. 어진 사람의 경제인데 이게 이제 편안한 거죠. 인자 아닌. 이건 이제 따로 또 인에 대해서 설명할 때가 있으니까 그때 같이 연결지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아직 뭐 그 내용을 다 한 건 아닙니다만 그 다음이 이제 온고지신인데 온고지신과 관련된 내용은 또 달리 인용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아쉽지만 다음 시간으로 넘겨서 다음 시간에 또 목표로 하는 게 또 따로 있습니다만 어쨌든 욕심을 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